달이 비교적 괜찮은 그런 1월이 시작돼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에서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마음이 조금 급한데 정말 국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사님께 여쭤보고 맞습니다. 싶은데 진짜 올해는 국장인가요? 근데 작년에 근데 이건 도의적으로라도 좀 올라야죠. 아니 언제까지 뭐 영원히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좀 회복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갈 길이 작년에 먼데. 체감은 잘 안 된다. 뭔가 오르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손도 좀 잘 안 나가고.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좋긴 한데 올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니까 수익률이 올해 1등이요? 네, 아, 올해, 지금까지? 네, 올 연초 대비해선 가장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많이 사실 빠져있었어요. 그게 워낙 뭐 작년에 좀 최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 되돌리는 거지 뭐 아직 우리가 좀 기뻐할 단계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 요게 좀 우리가 좀 위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좋은 분위기인데 근데 무엇보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걸 찾아보면 이 외국인들이 연초 이후로 무려 1조 원 이상 지금 주식을 사고 있어요. 국내 주식 작년 하반기에 뭐 20조를 팔았는데 올해 이제 들어서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1조 이상의 대량 매수고 연기금은 그때 한번 설명드린 대로 주식 계속 살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주식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들어와서도 연일 대량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정말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는데도 네. 주가 그날 근데도.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좋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미국은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갔고,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이제 좋은 뭐 CES 연설이 있었는데도 그날 엔비디아가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엔비디아 빠지면서 미국은 조금 약간 이제 그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조금 이번 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아직까지 환율이 좀 여전히 높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게 추세적 상승보다는 일단 지난해 좀 최악의 한 해를 끝내고 일부 좀 회복하는 네. 그런 좀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미국 국채 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진짜 미국 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뭐 당연히 미국 증시에는 부담이 될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좋아요. 뭐 꺾인다고 막 자꾸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전월 52.1에서 54.1로 뛰었고, 근데 이제 거기 항목 중에 이제 지불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게 물가 지수예요. 근데 네.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물가 오르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일부 작용했고, 또 졸트라고 구인 이직 지수인데 이게 채용 공고. 졸트. 예. 근데 이게 전월 783.9만 건에서 809.9만 건으로 6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고용도 여전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미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면서 금리를 이제 위로 올리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트럼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취임식이. 근데 이제 관세 정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세게 또 부과를 하게 된다면 이게 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물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ISM 서비스업 PMI 제조업 지수 이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관세에 대해서 다 우려한다. 이 기업들이 다 그런 내용의 좀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국가들 또 모든 기업들이 도대체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관세를 어떻게 내놓을지 이거를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일단 이제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6, 4.7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 아까 10년물이 4.6, 4.7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고금리 지급하는 미국 국채 투자는 지금 들어가 볼 만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와 채권 값은 정반대로 가니까 만약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채권 투자했을 때 손실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금리가 우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모르지만 지금 금리가 어쨌든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올해 중에 한 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저는 국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 아닌가. 왜냐하면 국채 투자해서 뭐 당장 단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투자해서 한
달 혹은 뭐 심지어 1년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자를 좀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뭐 내가 설사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이자 수익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또 보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 국채 금리가 4.7%인데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경기 충격이 또 올 수도 있어요. 8월에 미국 고용 쇼크 나올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금리 확 빠져버렸잖아요, 당시에. 근데 고금리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내가 미국의 장기 국채를 딱 투자해 놨는데 네. 미국에서 올해 뭐 한두 번이라도 경기 쇼크가 뭐가 막 발생을 했다. 그럼 금리가 확 빠지거든요. 아, 금리가 내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4%까지만 떨어지면요. 채권으로 20% 수익이 나요. 아, 채권 투자에서. 반대니까. 예, 시세 차익으로만. 그러니까 나는 이자 수익도 낼 수 있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면 상당한 또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반드시 이걸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기보다는 좀 당분간 답보 상태 보일 텐데 혹시라도 경기 충격 오면 근데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라도 미국 경기 충격 와가지고 장 빠지면 어떡하지? 많이 올랐으니까. 일종의 해칭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파실 거라는 거예요. 아. 이걸 투자를 해놓으면 미국 주식에서 손해 보는 거를 얘가 일단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전략은 한 4% 정도까지 미국 금리가 혹시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채권을 파세요.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또 사는 거죠. 아. 왜냐면 미국 주식은 좀 빠질 거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으로 시세 차익 본 부분을 다시 실현해서 미국 주식에. 그걸로 미국 주식에 예,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야 뭐 미국 주식 가지고 그냥 좀 버티시면서 금리 올라가면 채권값에 손실은 보지만 내가 매도만 안 하면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분할로 천천히 이렇게 좀 미국 국채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선 전 미국 투자는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상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미국 국채를 천천히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 저는 좋지 않나요? 한국보다는 지금 미국 금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미국 국채 ETF가 한 세 가지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두 개는 이제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인데 네. SHY라는 이제 코드명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티커가 네, 티커고 SHY. 요게 이제 미국의 1년에서 3년짜리 단기 국채 투자하는 ETF고요. 네. 장기 국채 하실 분들은 이제 IEF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7에서 10년. 근데 미국을 직접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퇴직연금은 미국 ETF 투자가 안 되니까 국내 ETF는 투자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 ETF인데 미국 그걸 추정하는 ETF가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네. 요건데 그 뒤에 H라고 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환해지를 해요. 아. 그래서 달러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아, 네. 네, 요거는 미국 30년 이제 국채 투자하는 ETF인데 이런 것도 이제 퇴직연금에 투자하셔도 괜찮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도 한 1.7조나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냥 뭐 이게 투자 대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국채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미국 밤에 좀 이거는 사실 이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유명한 투자 잡지가 있어요. 그 경제 잡지 밸런스라 해서 나왔던 건데 거기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밤에 잠잘 수 있는 상품 그래가지고 밤에 잠 발 뻗고 편하게 자려면 왜냐하면 미국 국채 투자했는데 혹시라도 미국이 혹시 뭐가 안 좋아서 막 급 나간다. 네. 그럼 채권 금리가 확 빠지면 네. 이걸로는 이제 해지가 되잖아요. 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은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대로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손실은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안 팔면 그쵸. 만기까지 가져가면 뭐 손해가 네, 아니죠. 손절하지 왜냐면, 않는 한. 그리고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게 좀 장점이고. 이자는 더 높게 대신에 근데 나오니까. 올라가면 내가 급한 돈 필요할 때 팔면 그건 손해죠. 아,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손실을 급전을 보게 맡기면 안 되고. 근데 혹시라도 뭔가 경기 침체 와가지고 주식이 제일 두려운 게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데 채권 값은 급등을 할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빠져버리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높을 때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돈을 좀 버신 거죠. 아.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방어 역할을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뭐 지금은 미국 국채가 더 낫거든요. 한국보단. 근데 이런 채권 투자도 꼭 하셨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이게 자산 방어 측면에서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밤에 잠잘 수 있는 상품. 네. 밤에 좀
뭔일 나도 이건.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한 12월 정도 나왔던 기사 중에 버핏도 미국 주식 대신에 채권 샀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좀 빨리 샀죠. 되게 네. 오래전부터 이제 뭐 워런 버핏은 미국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좀 많이 현금화를 했고. 근데 그런 건 안 팔더라고요. 뭐 코카콜라나 뭐 은행주 같은 건 잘 안 파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애플도 많이 팔았고 이제 워런 버핏도 미국 주식이 좀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데 네. 채권 투자해서 이제 그걸로 좀 계속해서 뭐 이자나 이런 수익을 내다가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아질 충격을 때. 받으면 그때 아마 현금을 많이 투입하려고 역시.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미국 국채는 꼭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번 감안해 보는 걸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리고 12월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점도표에 따르면은 올해 2025년도에 금리 인하 몇 번 할 거다 이런 2번 이런 식의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개 이후에는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라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런 근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연준 위원들이 좀 금리 인하를 좀 반대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뉘앙스. 올해 원래 4번 하기로 했는데 2번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정확히 공개가 된 거죠, 네. 이번에.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참가자가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 이제 올라갈 리스크를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지금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한 2번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 결정할 때 앞으로 더 신중해야 된다. 그냥 금리를 계속 낮추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상황을 계속 좀 확인하면서 금리 결정을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좀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는 이제 느낌들을 많이 좀 전달을 해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 목표가 2%거든요, 미국은. 근데 이게 원래 도달하는 게 지금 한 26년, 27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7년까지도 2% 목표 도달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높은 물가가 좀 끈덕지게 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트럼프 정책 자체가 사실은 본인은 물가 떨어뜨리고 금리 낮추길 되게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본인 정책은 정반대 정책이에요. 금리와 물가 올리는 정책이에요. 사실 감세, 뭐 이민자 추방하고 네. 관세 이거 다 물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 정책과 이게 좀 안 맞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준 위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연준 위원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뭐 트럼프가 또 어떤 정책을 또 실제 펼칠지.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 금리 인하 신중하자. 요게 이제 그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닝 쇼크였다. 근데 주가는 그날 급등했다. 이거는 왜 그랬나요? 일단 이제 최악 지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은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일단 기대치가 8.5조인데 6.5조 나왔으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나왔던 내용은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하고 뭐 메모리 제품 뭐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HBM3 요게 사실 좀 뼈아팠죠.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 이건 젠슨왕 CEO가 직접 얘기를 해줬죠.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서 결국엔 지금 이익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또 일회성 비용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 외국계 증권사 의견도 비슷한 게 뭐냐면 결국 뭐 안 좋은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주가 선반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 확대하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실적 발표한 날 그 안 좋은 실적에도 주식을 대량으로 사버렸어요. 그날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480만 주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안 좋은 건 이미 지나간 이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좋아질 거래요. 지금 이제 공통된 의견이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실 게 좋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나쁘다고 파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안 좋은데 더 안 좋으면 이거는 더 빠질 수 있는데 좋아질 지금 거라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최악이면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근데 너무 좋은 실적에도 앞으로 빠질 일만 남았다. 그럼 주가 빠지죠. 현대차가 그렇잖아요.
좋은 실적인데도 안 가는 게 더 벌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빠졌던 건데 삼성은 지금 그게 이제 정반대로 지금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주가는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인가요? 이제 뭐 최악은 지났죠. 근데 이제 제대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숙제가 한두 개가 좀 있어요. 네, 뭐 엔비디아 안보를 못 공급해야 보여줬죠. 돼요. 엔비디아 공급 아직도 안 됐고 그게 뼈 아프죠. 그래서 그게 좀 있고 또 차세대 D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D램 우리가 세대수 나눌 때 1A, 1B, 1C 이렇게 나누는데 C가 가장 최신 세대인데 요거를 벌써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개발까지 다 끝내고 시범 양산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삼성은 올해 2분기부터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범 양산을.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성공 안 하면 HBM4 그 다음 버전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럼 계속 꼬이는 거죠, 스텝이. 그래서 이 두 가지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간은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바닥은 찍은 건 맞는데 그걸 극복해야 정말 이제 주가가 진짜 레벨업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기대해 볼 만은 한 상황. 한데 이제 지금 작년에 너무 실망스러웠잖아요. 뭐 기대했던 게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2분기가 정말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는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근데 지금 있으실 것 주가 같아서.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이미 방향성이. 웬만한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올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됐던 사람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일 것 같거든요. 뭐 SK 최태원 회장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CES 2025가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장기 엔비디아 플랜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발언 관련한 것들 나와서 이것도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젠슨왕은 제가 느낀 게 뭔가 AI 큰 제국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많이 느꼈고 엔비디아 걸 안 쓰면 AI를 이제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지금 판을 짜려고 이번에 장기 플랜을 발표를 했거든요. 테슬라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테슬라가 알아서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마 경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철저하게. 그래서 젠슨왕 CEO가 이제 AI 데이. 근데 AI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생성형 AI 쓰고 있잖아요. 뭐 챗GPT랑 대화도 하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AI라고 하는 건데 이 AI 소프트웨어 생성형 AI를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심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심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걸 엔비디아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로봇의 두뇌를 제슨토르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공개하겠대요. 네. 이게 로봇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얘기를 또 했던 게 뭐냐면 가상 공간이잖아요. 실제 공간을 가상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네, 건데 네. 이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 슈퍼컴퓨터에다가 테슬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주행 데이터 쌓이잖아요. 그걸 다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다 알죠. 실주행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테슬라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젠슨왕은 뭐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뭐냐면 우리가 가상으로 그거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 플랫폼 이름이 코스모스 플랫폼이래요. 그걸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주행 데이터가 아니라도 야 너네 그냥 가상에서 자율주행 학습 다 시켜. 우리가 그거 만들어줄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토요타랑 이번에 협약을 맺었대요. 토요타가 실주행 데이터가 없어도 가상의 그 환경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그거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는 가상, 하나는 실제 데이터. 이 둘의 이제 싸움이 테슬라냐, 그렇죠. 엔비디아냐. 근데 테슬라는 혼자 하겠죠. 혼자 할 거니까 수많은 기업들은 아마 엔비디아에 붙겠죠. 그래서 뉴스가 이번 주에 또 나왔던 게 엔비디아랑 또 현대차 협력하기로 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엔비디아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로봇 플랫폼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다 종속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사실 그야말로 제국. 예, 그러니까 그래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던 이유는 이건 좀 장기 플랜이에요. 당장 이걸로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제로 노출로 빠졌지만 이 젠슨왕이 그리는 이 그림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정말 엔비디아는 정말 무서운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굉장히 크게 좀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젠슨왕이 막 가죽 자켓 입고 있고 이래도 별로 그냥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네. 넉넉한 인심을 가진 그런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약간 스타 같아요. 완전 진짜. 스타일. 거기 이제 CES 거기 기조연설 할 때 네.
거기 그 스타디움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세계 스타. 그리고 CES에서 그냥 젠슨왕 얘기밖에 안 나와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젠슨왕 CEO랑 이번에 그래도 근데 좀 고무적인 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요한데 메모리도 필요하잖아요. 그 파트너가 SK 하이닉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젠슨왕 제국이 되면은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네. 기업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젠슨왕 발언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소위 말하는 그 떡락을 했다고. 이거 그쵸? 정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동안 어떻게 보면 테마 느낌도 있었고 했는데 이거는 투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발언 내용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전망을 좀 한번 짚어봐 이게 주세요. 이제 좀 걱정은 되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젠슨왕 CEO는 이제 본인 의사를 표현한 거죠. 양자 컴퓨터 사실 아직 좀 멀었다. 오래 양자 걸린다. 컴퓨터 이제 본인도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상용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 네.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상용화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최소 15년, 있습니다. 길게는 30년까지도 걸린다. 그럼 15년이면 너무 먼 거죠, 사실. 빨라야 15년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2030년이거든요. 그럼 한 5년 남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10년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15년 후를 반영하진 그렇죠. 않아요. 그건 너무 먼 미래고 그게 된다 안 된다 뭐 보장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근데 아이온큐라든가 리게팅 컴퓨팅 같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주가가 거의 10배씩 올랐거든요. 최근 이제 몇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 생각보다 좀 너무 먼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던져버린 거죠, 주식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아이온큐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 게 네. 한국 투자자들의 보관 금액이 7일 기준입니다. 1월 7일 기준으로 무려 4.5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5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뜨니까 여기 이제 아마 집중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엄청 기민하네요, 예. 정말. 근데 이제 한참 좋았죠. 왜냐면 주가 좋았으니까. 근데 하루에 40%가 빠져버린 거죠. 단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이거 세배 추정하는 그 런던에 상장된 아이온큐 세배 ETP라고 있는데 이게 레버리지 금융 상품이에요. 요게 마이너스 100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됩니다. 거래 정지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투자한 아마 한국 투자자분도 아마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걱정은 되는 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양자 컴퓨터가 분명히 되면 좋죠. 그게 세상을 바꿀 기술인데 네. 항상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 상용화되고 언제 돈을 벌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알 수가 테마주 투자할 없어요. 때는 그거 네. 계산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투심을 보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짧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단타로 그냥 적절하게. 근데 이거를 뭐 2030년 상회하니까 나는 5년 장기 투자하겠다. 그게 뭐 그렇게 돼서 좋은 결과 내시면 좋은데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다가 내가 빚까지 내서 투자하시면요. 그렇죠. 그냥 원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버스, 곧버스 뭐 이런 거 절대 네. 또 하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저는 사실 그래서 저 내용을 보면서 좀 걱정됐던 게 아이온큐를 저렇게 많이 지금 사셨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충격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계속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뭐 다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주가 그 고점 회복하는 거는 뭐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약간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젠슨왕의 발언 하나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양자 컴퓨터는 좀 이제 그때 많이 올랐을 때 말씀드렸던 건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건 다 예상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더 많이 경고하신 얘기해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젠슨왕의 무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얘기했다는 건 이제 거의 그냥 신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느껴버린 거죠. 정말 미국에서는 뭐 어쨌든 세계 최고 시가총액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다 네. 보니까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렇게 그래도 하루에 40% 빠진 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엄청난 폭락이 진행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좀 해볼까 봐요. 최근에는 조금 다소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1,500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넘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어서 이렇게 근데 환율이 높게 되면은 또 경제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짚어봐 주세요. 예, 그러니까 환율은 좀 다행히 안정감 찾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을 했어요. 했고
현대차가 갖고 있던 달러를 좀 판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만 아니면 1,500원 돌파는 좀 이제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되게 안 좋습니다. 한국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정하게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오히려 도움은 주지만 이게 조사자를 보니까 그 한 이제 그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좀 그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환율 오르면 수출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환율이 1,300원 밑에 있다가 이게 환율이 오르면요 수출 증가 효과가 크대요. 1,300원 이상부터는 역효과가 난대요 오히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1,300원, 1,400원 간다는 건 달러도 너무 강한 것도 있겠지만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들 소비가 크게 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흥국도 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중국도 수출하는데 이 미국의 달러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그들 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 미국은 네. 뭐 우리 물건 많이 사겠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뭐 기업들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미국 비중이 1등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 1등이니까. 그래서 1,300원부터 1,400원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환율이 오르잖아요. 수출도 오히려 역성장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 예. 왜냐면 달러만 나홀로 강세고 예. 뭐 다른 나라들 다뭐 그죠. 우리도 안 좋잖아요. 우리 지금 내수도 지금 그쵸. 또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수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뭐 아시겠지만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 버립니다. 당연히 수입할 때 물가가 튀잖아요. 그럼 네. 지금 요새 많은 분들이 그래요. 휘발유가 왜 이렇게 오르냐. 그 환율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있고 그래서 원자재 수입하는 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소비 줄죠. 금리가 또 오릅니다. 물가 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제 그냥 각종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더라고요. 1,500원까지 만약에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 3개월 뒤에 7%나 오른대요. 그리고 수출은 9% 감소, 생산이 7개월 뒤에 마이너스 9.3 감소, 소매 판매가 5개월 뒤에 마이너스 3.9, 시중 금리가 8개월 뒤에 무려 4.6%포인트나 오를 거래요.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1,500원을 찍어버리면 이게 주식시장 또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뭐 현대차 같은 데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좀 막아주는 건 되게 다행인데 어쨌든 1,400원 밑으로 빨리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국내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게 바람직한데 근데 지금 환율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결국 정치 리스크가 어쨌든 빨리 해소가 해결되고 되고. 예.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좀 덜 약하면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강하면 네, 그러니까 덜 강하면 맞아요. 그렇죠. 예, 덜 덜 강하면. 강하면 1,400원 밑으로 떨어질 텐데 네. 그게 좀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환율 방향은 계속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뭐 한 1,300원대에서 안착될 거다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 1,300원만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 숨통이 좀 트이는데 1,400원은 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공부도 했고 어쨌든 좀 빨리 어떤 리스크들이 해소가 돼서 안착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좀 회자가 많이 됐던데 미국에 어떻게 보면 먼 거 있고 먼 거는 이제 돌아가셨고 네. 버핏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존경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게 하워드 막스라고 네. 이 옥트리 캐피털 전설적인 투자자 살아있는 근데 버블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거 봤는데 이게 내용을 좀 같이 짚어볼까요? 그 제목이 이제 본인이 그 에세이를 쓰거든요. 네. 쓰는데 이제 제목이 미국 주식시장은 버블 영역에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그 홈페이지 가면은 있더라고요. 네, 있고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도 다 번역돼 있더라고요. 아. 예, 검색해 보시면 또 요즘에 워낙 뭐 블로그 분들도 다 검색해서 그렇죠. 그냥 올려주시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주식은 비싸긴 하다. 근데 버블은 아니래요. 버블은 이제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건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 주의.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었던 게 뭐냐면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상 5번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올해 20% 오른 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3년 연속 20% 오르는 건 정말 너무 낙관적인 거죠. 근데 아직도 낙관론이 너무 팽배했대요. 그리고 뭐 미국 주식시장 비싼 거는 뭐 다들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고 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개 기업
빅테크 7개 기업이 사람들 심리가 계속 그거래요. 계속 이게 이길 거다. 여기는 이길 거다. 이런 이제 확신을 많이들 갖고 있다. 그리고 그 M7에 ETF 자금이 너무 쏠려 있다. 한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주의해야 될 신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심은 하되 그렇지만 거품은 아니다. 거품의 징후는 뭘로 판단하냐면 사람들의 심리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막 올라요.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포모 있잖아요. 그게 팽배하면 정말 추매를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10배 정도 이렇게 네. 올랐는데도 네. 예를 들면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제 기회가 이런 없을 것 심리. 같아.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다급하고 조급해지죠. 23년 7월에 배터리주도 급등했을 때 그때 한번 그런 게 있었고 또 21년도에 카카오 오를 때 메타버스 오를 때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아이고 남 얘기가 아니라서.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 비슷해요. 이 심리가 진짜로 다 퍼졌어요. 오늘 안 사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비싸긴 한데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런 심리가 퍼질 때가 버블이 생긴대요. 반성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아직 그런 심리까지는 아니래요. 아직 이제 본인이 확인해 봤을 때 오늘이 싼 거다 이런 심리를 아직은 느끼진 못했다. 그러니까 버블까지는 아니니까 뭐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주의는 하자.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 얘기 뭐냐면 적절하게 떨어지면 사란 얘기예요. 적절하게 여전히. 떨어지면. 근데 버블은 사면 안 돼요. 버블 터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터지고 무너지면 그건 절대 주식은 사시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버블까지 낀 건 아니니까. 근데 혹시라도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됐건 어느 섹터건 뭐 어떤 기업이 됐건 시장이 됐건 주변에서 또 이런 포모가 나온다. 그럼 그땐 각별히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몇십 년 투자하시는 동안 이거 앞으로 몇 번 또 나옵니다. 사실 양자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랬을 수도 있죠. 그쵸. 뭐 근데 뭐 그런 포모를 느껴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발생하면 조심하시고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한번 뒤집으시면 투자 기회예요. 뭐냐면 오늘이 제일 비싼 것 같다. 이 심리가 퍼지면 주가가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이 제일 비싸면. 네. 그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월 9일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그때 코스피 2400 깨진 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를 팔아버린 날이에요. 그 계엄 이후로 한국이 망한 것 같다. 그래서 주말에 그 공포심이 다 퍼져가지고 제가 그때 머니올라 했을 때도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12월 9일 월요일 날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완전히 갖다가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제 공포심에. 그게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온 거죠. 아, 오늘이 제일 비싸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날이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급등해버렸죠.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심리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게 투자할 때 이게 어쩔 수가 주식은 없어요. 심리 공부. 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그걸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항상 이게 어려워요. 나만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걸 꼭 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런 현상을 앞으로도 수십 번 보게 될 건데 그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한 투자자분은 이 하워드 막스는 철학자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심리까지도 다 아우르시는 그런 분. 근데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가끔씩 또는 뭐 꾸준히 에세이를 계속 올리세요. 네, 올리신다라면은 꾸준하게. 이번에 특별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 내용. 아, 이번에 왜냐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비싼 건 아는데 아 근데 AI 시대도 열렸고 미국이 이렇게 좋고 트럼프까지 됐는데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랑 버블 논쟁도 있어요. 이거 지금 버블 아니야? 이렇게 올랐는데 AI 뭐 기업들 주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정말 갈피 잡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한 번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준 거죠. 버블은 철학자가. 아니다. 조심은 해라. 근데 버블까지는 아니다. 버블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더 갈 영역이 있지만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번 조정은 좀 나와야 된다. 아. 단기 조정은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는 기회로. 투자해라. 뭐 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이 많고 아주 알찹니다. 자,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상승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야는요? 일단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HBM 관련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뭐 MLCC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HBM, 뭐 반도체 장비, MLCC 이런 쪽은 또 중국 수요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젠스당 CEO의 발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올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OLED라 그러죠.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애플이 어쨌든 폴더블 폰도 출시할 가능성이 또 높고, 또 중국이 최근에 스마트폰 보조금 준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스마트폰에 OLED가 탑재가 되니까 이런 이제 IT 부품과 관련해서 OLED 업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IT 업종 이렇게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계속 CES는 끝났지만 IT는 네. 계속 눈여겨보는 걸로.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염미사님께서 또 어떤 보고서를 선정하셨는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B증권의 하인한 김지후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잃어버린 미래의 도래와 자본주의의 대전환,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미래가 좀 도래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수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내수는 내수 부진 장기화, 자본시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을 그래서 주식시장 용어로 표현해 보면 한국이 그동안 구조적 성장주에서 주주환원도 없는 가치주로 그냥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향후 10에서 30년 동안 코리아 금융 빅뱅,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전환을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경제적, 우리가 안 좋긴 하잖아요. 근데도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술 경쟁력이 있는 수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하고 정부가 육성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내수 쪽에서도 내수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 내수 부진한 환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찾아보자는 내용인데, 근데 어쨌든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해외 수출 산업은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나 전선, 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거고, 또 육성하는 업종은 뭐냐, 앞으로 정부가 육성을 많이 해야 되는 업종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번 뭐 젠스당 CEO도 로봇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주항공,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반드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데도 좋아지는 산업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단체 급식입니다. 아, 네. 여기는 왜냐면 사람들이 좀 가성비를 찾다 보니까 아. 뭐 저희도 다 여의도에 비싼 있지만 거안 여의도 먹고. 지금 밥값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이제 한 끼에 10,000원 이하는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단체급식 그 구내 식당이 있잖아요, 네, 주변에. 근데 많이 거기는 쓰죠. 당연히 이제 10,000원 이하로 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은 내수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대표 기업을 현대 그린푸드 좀 꼽아주셨으니까, 네. 내수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좀 확대되고 있고, 여야 이건 가릴 것 없이 바뀌긴 해야 된다는 건 정치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 예, 뭐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뭐 여러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마 바뀌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고려아연이 적대적 M&A 때문에 한번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상법 개정이 만약에 되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주가 좋아질 거래요. M&A 자문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인수 당하는 쪽, 공격 당하는 쪽도 증권사에 이제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회사를 내가 공격해서 나 인수해야 되겠다 하는 쪽도 당연히 반대편에서 다른 증권사하고 이제 자문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자문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자문 수수료가 굉장히 커지는데, 실제 미국이 1970년대 골드만삭스가 중개 거래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개만 해주다가 M&A 시장 열리면서 세계적인 이제 투자은행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대형 증권사도 주목을 해보자. 이런 좀 시각까지 담겨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좀 참신한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해서 토요일 순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일요일에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볼 부분들은 내일 만나 뵈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 조주환 사장이 로봇은 정말 확실한 미래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고,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최대 주주 등극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대기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LG전자 조주환 사장도 가사노동 해방이 목표래요. LG의 또 가전제품들이 집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다 연계시켜서 어쨌든 플랫폼화 하겠다. 젠슨항도 다음 성장 동력으로 이제 로봇을 좀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시장은 커질 것 같고.